네, 안녕하세요. 제14회 FAT 1급 이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경영자의 스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재무회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 제공. 재무회계를 통해서 고객에게 상품별 원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원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관리회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관리회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부의 중요한 정보인데요. 원가라는 것은 외부에 공개를 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3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재무회계 맞고요.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항공은 유형자산인 토지, 장부금액 1억 원을 1억 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약수금으로 받았다. 이 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개했다면 이를 수정하는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차변에 받으러옴 1억 원, 대변에 토지 1억 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토지는 상품, 제품과 같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그런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으러옴을 쓰면은 안 되고요. 이번에 보기에 보시면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변에 받으러옴 1억 원을 적어주면서 받으러옴 계정을 없애고요. 다시 차변에 미수금 1억 원을 기입해 주시면은 토지를 구입하고 약수금을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돈이니까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보기 1, 2, 3, 4번이 있는데요. 1, 2, 3, 4번 중에 맞는 지문은 평상시에 계속 잘 몰랐다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1번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2번 무형자산의 소비 행태를 반영한 정액법, 정률법 등 다양한 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네, 맞고요.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단기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정기는 2014년도고 그리고 비품이 200만 원 있네요. 정기, 단기 200만 원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단계에 가로가 쳐져 있고 정기에 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비품 감가상각 관련 자료를 보면은 2013년도 7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정기가 2014년도니까는 그 전에 취득을 했었겠네요. 그래서 13년 7월 1일에 정액법으로 월월 상각을 하기로 했고 내용 연수는 5년 그리고 잔존가치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취득을 했고 정기가 2014년도고 단기에 2015년도니까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2015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4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취득가액이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이고 그리고 2013년도에 취득했으니까 2018년, 7년 그때쯤 말쯤에 감가상각이 완료되겠네요. 여전히 5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상각되는 감가상각비는 40만 원인데요. 그래서
15년 12월 31일 날 결산 감가상각비를 분계를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비 4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40만원이 나옵니다. 이 차변의 감가상각비 40만원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요. 감가상각누계액은 40만원은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정기에 감가상각누계액이 60만원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15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누계액 40만원을 더하게 되면은 3번 100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볼까요? 과장님, 마케팅 목적으로 다이어리 100개를 90만원에 구매하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50개는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 계장, 그러면 45만원에 대해 차변에 뭐로, 대변은 뭐로 수정전표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구입하면서 다 처음에 나눠줄 마케팅 목적이었나봐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90만원을 처리했는데 이 중 반, 45만원은 반이죠. 반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래 보기를 보니까 접대비, 기부금 적당하지 않고요. 반은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그리고 대변에는 이미 광고 선전비란 차변 예전에 처음 90만원을 구입했을 때 광고 선전비라고 차변에 적혀 있었잖아요. 그 광고 선전비를 대변에다가 적어주시면서 없애야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차변에 적힌 광고 선전비를 없애기 위해서 대변에 광고 선전비로 적고 다시 차변에는 소모품비로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소모품비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주식회사 항공은 2015년 3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240만원을 납부하면서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으로 옳은 것은 뭐를 계산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치 보험료를 2015년도 3월 1일 날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16년도 1월달하고 2월달 보험료분도 15년도에 다 비용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성급 비용으로 잡아줘야 돼요. 1년치 보험료가 240만원이니까는 240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20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개월분을 성급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니까는 1번에 2개월 20만원, 2개월 40만원이 되겠죠. 1번에 성급비용 40만원, 그리고 2015년 3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했던 것을 대변으로 옮겨주시면서 보험료 40만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성급비용으로 40만원 잡아주고, 그리고 보험료 3월 1일 날 처리했던 것, 차변에 계상했던 것을 대변에 적어주면서 40만원을 없애주면 되겠어요. 7번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매입한 단기매매 증권에 관한 사항이다.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한성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27,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매입 수수료가 있었네요.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매입 수수료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7,000원 곱하기 100주를 하면은 270만원이 되겠어요.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라면은 매입 수수료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275만원이 되겠지만은 현재는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8번 볼게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의 4월 상품 관련 자료이다. 4월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월초 상품 재고 1000개, 단위당 얼마, 금액, 4월 5일, 4월 25일, 메인 매출, 감모 손실 100개, 모두 정상 감모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차례대로 이게 재무상대표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재무상대표로 가정을 하고
하나씩 직접 차례대로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서 매출 원가는 얼마지? 뭐가 들어오고 뭐가 매출이 되고 뭐가 남았지? 이거 하나씩 이렇게 그렇게 다시 문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적어주세요. 자, T 계정을 만들고요. 상품입니다. 상품 T 계정입니다. 월초 상품 재고가 1000개, 단위당 100원. 기초, 월초 상품 재고가 1000개, 단위당 100원. 여기까지 적었죠? 다시 두 번째 줄 읽습니다. 4월 5일 매입 2000개, 단위당 120원. 아래쪽에다 적으면 되죠. 매입이니까 재고자산의 매입은 다시 차변에 계속 적으면 되죠. 4월 5일날 매입 2000개, 120원. 적습니다. 또 한 줄 읽어볼까요? 4월 25일 매출 2500개. 자, 선입 선출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4월 25일 매출이니까는 상품 매출은 상품이 나가는 거니까 재고자산이 나가는 거니까 대변에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4월 25일 날 2,500개가 나가는데 선입 선출법을 적용합니다. 1000개는 단가가 100원짜리, 기초에 있었던 이 100원짜리가 나가고요. 2,500개 중에 1,500개는 선입 선출법이니까 이 1000개가 나간 뒤에 나머지 2000개 중에서 500개의 단가는 120원. 이게 나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감모 손실 100개 모두 정상 감모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가 되고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이 감모 손실도 매출 원가가 되는데요. 100개라고 했습니다. 모두 정상 감모이고요. 100개 곱하기 4월 5일날 매입했던 120원. 120원은 1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4월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여기 는 전까지는 다 적었어요. 그쵸? 요 는 전까지는 다 적었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는 표시를 하면서 빠르게 곱하기를 계산기를 해도 되고요. 암산으로 해도 되고요. 암산을 할 수 있겠네요. 1000개 곱하기 100원이니까 10만원, 150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 120원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18만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감모 손실 100개, 단위당 원가 120원은 1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이 10만원, 18만원, 12,000원을 더하면은 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문제를 완전히 다 파악하고 했다면은 바로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지만은 시험 시간이 되게 짧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T 계정을 그래서 바로바로 자료를 하나씩 기록해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9번 볼게요. 다음은 직원이 제출한 출장 완료 보고서의 일부이다. 해당 보고서상 여비 사용 내역을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출장 완료 보고서가 있고요. 1번에 출장 목적, 2번에 출장 기간, 3번에 여비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또 보기를 볼까요? 1번에 여비 교통비, 2번에 기부금, 3번에 복리후생비, 4번에 접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운임하고 숙박비는 여비 교통비가 되겠고요. 직원 회식 때는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매출거래처 선물 때는 접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2번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네, 맞고요. 2번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 책임은 대표이사와 외부 회계 감사인에게 있다. 네, 이게 틀렸는데요. 설계 및 운영 책임, 경영자인 대표이사에게만 있고요. 외부 회계 감사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3번하고 4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11번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서 부가가치세 첫 페이지 정도 부가가치세의 정의, 이름을 찾다 보면은 이런 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지문이 있으니까는 한번 찾아보고요. 그런 지문이 없었다면은 지금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의 여부 및 수입 목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있다. 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적어놨냐면은 위에를 보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사업자인지 불문하지 않았어요. 위에서는 반드시 사업자였는데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줄을 따로 적어보았고요. 아마도 그래서 시험 출제위원자께서도 1번하고 2번을 같이 시험 문제에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4번, 사업자는 영리 유무를 불문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11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 사람은 1번 김한국, 회사 업무용 화물차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어. 바로 답 나왔죠? 담보로 제공했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게 아니에요. 그쵸? 담보는 나중에 일 처리가 제대로 잘 끝났으면은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공급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공인, 박회계, 최사회, 가 말한 말은 맞는 지문이 되겠으니까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3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의 매입 내용이다.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역을 보면 원재료 구입, 매입세액 100만원. 네, 매입세액 100만원. 2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160만원. 이것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분류가 돼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입세액 160만원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기계장치 구입 200만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증정용 선물의 구입 20만원은 접대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액은 원재료 구입액 100만원과 기계장치의 구입액 200만원 합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4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어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로 영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외국에 수출을 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회사에게 영세율을 적용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법인도 영세율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됩니다. 네, 보면은요. 14번에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수출업자가 있고요. 수입업자가 있어요. 수출업자는 제품을 수출하는데요. 수출을 하고 수입업자는 돈을 지급을 하겠죠. 근데 먼 나라에 있고, 그리고 이 둘이 거래 관계가 처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나한테 돈을 줄지, 그리고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나한테 제품을 수출할지, 정말 제품을 내가 입금을 한 다음에 제품을 줄지, 좀 불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서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래서 수출업자는 내가 거래하는 외국한 은행이 여기 있고, 수입업자는 내가 거래하는 JP라는 은행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주면은 JP라는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돈을 줄 거니까는 물건을 보내줘라. 그리고 수출업자는 물건을 보내주면은 JP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했으니까는 직접 받을 수는 없죠. 내가 거래하는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각자 거래하는 은행을 이렇게 끼게 되고요. 그래서 수출업자가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입업자의 부탁으로 JP라는 은행은 내가 수출업자의 거래 은행인 외국한 은행에게 마스터 LC라는 원신용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은 내가 JP라는 은행이 돈을 주겠다. 그렇게 줄 테니까는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라.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은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요. 외국한 은행은 이 원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JP라는 은행에서 다시 돈을 받습니다. 그럼 JP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서 거래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수출을 하면서 제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내국 신용장은 이 수출업자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할 거예요. 그렇죠?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이때 구입할 때 이 원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내국 신용장을 하나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국 신용장은 내가 수출업자고, 그리고 이 제품은 수출이 될 거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국내 공급자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보고, 이 제품은, 이 원재료는 수출될 거구나 생각을 하고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요. 내국 신용장을 수출업자로부터 받았다면은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원자재를 공급하고 외국한 은행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물론 수출업자는 외국한 은행에게 다시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의 차이점은, 구매 확인서는 외국한 은행장으로부터 수출하는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증서로서, 내국 신용장과 다른 점은 외국한 은행장이 국내 공급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급자는 수출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을 받았을 때는 원자재를 공급하고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바로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원자재를 공급했다면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지만은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대금은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모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줘야 됩니다. 네, 3번. 외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외국 법인이 있고, 그 외국 국내 사업장, 그 외국 법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장이 있고, 거기에 재화를 공급한다고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은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할 때 수출하는 것에 적용이 돼요. 외화 획득 목적이나 또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을 위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지, 외국 법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장에다가 공급한다고 해서, 재화를 공급한다고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 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지만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정신고 및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네, 맞고요.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입니다. 보시면은 총괄납부라고 되어 있어요. 납부만 총괄하고요. 신고는 총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키포인트가 돼요. 출제 키포인트가 되는데, 총괄납부 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이곳에 슬쩍 신고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는 총괄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총괄납부 사업자는 납부와 환급만 총괄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중요한 지문이고 자주 나오니까는 알아두시고요. 3번.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 환급 받을 수가 있다. 네, 맞고요. 4번. 일반 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만약에 이게 조기 환급이라면은 신고 기한이 신고를 한 후부터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환급 일자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론 문제 15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